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5분 뚝딱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사를 고대 탈레스로부터 현대 데리다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선 한번 미술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미술은 좋아하지만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분이 누가 좋을까 찾다가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합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는 홍대 이 작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규원 미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5분 뚝딱 철학이니까 예. 뭔가 이제 철학과 미술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르네 마그리트와 마그리트. 예. 네, 그다음에 미셸 푸코. 네. 푸코. 예. 그 두 분이 실제로 편지도 주고받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미셸 푸코가 마그리트의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예. 이미지의 배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요 작품이 있잖아요. 그거는 있죠. 이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미셸 푸코가 분석한 짧은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먼저 마그리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벨기에 사람이고요. 벨기에 사람이요? 네, 미술사에서 벨기에 출신의 유명한 미술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다 보니까 벨기에에서는 르네 마그리트가 어떻게 보면 국민 미술 작가, 약간 요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1898년, 그래서 이제 20세기 작가다 보니까 분류로는 현대미술 작가 요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마그리트 작품에 대해서 한 문장 뭐 요런 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낯설게 바라보기, 이거를 데페이스망 뭐 요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미술 작품의 텍스트, 그러니까 마그리트 전까지는 작품 그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넣는 작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예전에 르네상스 시절에 종교화 그런 거는 이제 텍스트들이 조금 들어가긴 종교화 했지만,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들어가 있는 네. 것들. 예. 근데 이제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그림에 있는 이미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텍스트,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현한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데페이즈만 기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보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보는 이런 것들을 마그리트가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 가정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912년, 그러니까 마그리트가 10대 초반 됐을 때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심지어 그 자살을 한 게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가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1912년 2월 24일 날 자살을 시도하고 어머니의 시신이 3월 12일에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썰에 의하면 그 시신이 발견될 때 어린 마그리트가 거기 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마그리트의 어머니가 발견됐을 때 그녀의 드레스가 이제 얼굴을 덮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그리트가 27년에서 28년까지 작품을 보면 얼굴을 천으로 가린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얼굴 가리고 이제 키스하는 사진이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오지 않았나. 이런 가정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벨기에 출신이니까 첫 개인전 같은 경우는 1927년,
그러니까 마그리트가 20대 후반에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첫 전시회를 했대요. 그때도 마그리트의 어떻게 보면 대표 미술사조인 초현실주의 작품을 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술의 대표 지역은 프랑스 파리였기 때문에 브뤼셀에서는 마그리트의 첫 개인전의 반응이 거의 없었대요. 오히려 비판 또는 비난 이런 거를 많이 뭐 받았겠죠. 저런 거 뭐야 뭐 이런 식이었겠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미술 작품이랑 다르니까. 네. 연대 순으로 보면 네. 초현실주의 초반인가요? 아니면 중반인가요? 이때는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가 뭐 언제부터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1927년이면 이제 초현실주의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듀시앙이라든지 그런 작가들과 이제 막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 그렇죠. 같이 등장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브뤼셀에서 마그리트가 실망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파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파리에 가게 됐어요. 역시 파리로 가야겠다. 네. 당시에는. 네. 그래서 파리에 가서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앙드레 브루통을 만나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초현실주의 그룹, 파리에는 아무래도 뭐 초현실주의를 표방하는 뭐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글 쓰는 작가 뭐 등등 문화 예술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서 마그리트가 이제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네.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피카소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뭐 비슷한 또래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929년 파리에서 살바도르 달리, 그 다음에 막스 에른스트, 후안 미로, 피카소 등과 함께 전시회도 했대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가들 같은 경우는 뭐 미술사에 남는 작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같이 이렇게 조금 활동을 했고, 당시 29년이면 피카소는 사실 이미 거의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젊은 마그리트 입장에서는 피카소와 함께 전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름값이 올라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1929년에 초현실주의 혁명 마지막 출판에 참여해서 말과 이미지라는 에세이를 발표해요. 에세이? 네. 그림이 아니라 에세이. 네. 그러니까 마그리트 같은 경우가 화가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화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글 같은 것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말과 이미지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는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세계대전이 있다 보니 전쟁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브뤼셀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앙드레 브루통이랑 뭐 헤어지고 그러면서 전쟁 기간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피카소, 뭐 브라크, 뭐 이런 작가들의 모방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면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위조 지폐를 인쇄하기도 했대요. 되게 이상한. 안 잡혀갔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자료에 나오진 않은데 네. 그럴 정도로 좀 전쟁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뭐 그 위조 지폐 그림가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이제 인쇄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인쇄를 하기 전 단계에서 마그리트가 아무래도 화가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조금씩 손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신박하네요. 위조 지폐를 인쇄했다. 뭐 마그리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제 작품이 워낙 유명하고 또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수많은 명작들을 많이 남기기는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뤼셀의 묘지에 지금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리트 그림이 재밌죠.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맥락에 안 맞으니까 맞아요. 재밌죠. 네. 뭔가 맥락에 맞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박하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림이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아, 재밌기도 하고요. 네. 먼저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하나 시켜주시죠.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마그리트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우리들은 요게 제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네. 원래 제목은 이미지의 배반. 그 다음에 가제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담배 파이프 하나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로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게 파이프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때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그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요런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20세기 초반, 초중반에 활동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구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세기 초반에 가장 훌륭한 작가 3명만 뽑아.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빅3. 네, 빅3 딱 3명 뽑으면 시대 순으로 뭐 굳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피카소, 두 번째는 마르셀 듀샹, 세 번째는 이제 르네 마그리트.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리고 20세기 초중반 작품이기는 하지만 마치 20세기 후반 또는 2000년대 넘어서 또 현대미술 작품이라고 봤을 때 이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미셸 푸코가 또 마그리트의 요 작품을 가지고 이제 짧은 글을 썼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철학 수업을 들었을 때 뭐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뜻과 텍스트의 형태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 네. 왜냐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그리트의 작품을 다시 보고 나니까 마그리트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작품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표와 기의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철학사에서 많이 나왔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기표와 기의, 그 다음에 뭐 텍스트의 형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뭐 의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작품에서 텍스트를 조금 넣는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을 보고 약간 놀란 건 뭐냐면, 우리는 미술이라는 거는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름답지 않더라도 네. 미적으로 무언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미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글씨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표현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거 미술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미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미술사 통틀어서 가장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듀샹의 그 소변기 뒤집어 놓은 그 작품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술이란 어떤 프로토타입, 뭐 스테레오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한순간에 깨버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딱 하나만 뽑아라. 그럼 저는 그거를 뽑거든요. 듀샹의 샘, 소변기 작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작품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술이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듀샹의 샘이란 작품이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 기준에서는 듀샹의 샘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뭐 어떻게 미술 작품이냐. 지금까지도 사실은 논란이 그렇죠.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변기 네. 갖다 놓으면 지금도 미술관에 있으면 듀샹의 작품이래 하니까 네. 우와 이러지. 만약에 듀샹이 아니라 다른 작가가 이렇게 했으면 뭐 한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그리트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적인, 그러니까 오로지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 그린 그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되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고 네. 뭔가 우리가 이제 미술을 얘기할 때 흔히 회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회화적이다라는 대표적인 미술 사조 이런 거를 떠올리면 뭐 들라크루아의 뭐 낭만주의 또는 뭐 인상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화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그리트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기계적인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어색해요. 일부러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물을 보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당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작가가 아니야?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림자가 없으니까 어색하긴 한데 뭐가 어색하지? 왜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조차 마그리트는 깨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깨기 위한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그리트의 작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 푸코가 마그리트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죠. 네.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로 서신 교환도 했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푸코가 바라본 마그리트의 작품은? 그러니까 저는 푸코라는 철학자가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느낀 게요. 네. 이미지의 배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 하나로 뭐 한두 페이지 또는 세 페이지 정도의 글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요. 네. 그거를 짧은 책으로 썼다는 게 우선 좀 놀라웠고요. 아, 요 작품을 이렇게까지 많이 분석할 수 있구나. 요런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네. 책에서 푸코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 대생이다. 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이것은 파이프다라고 말하는 문장이다. 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말하는 문장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푸코 한 말입니까? 그렇죠. 예, 푸코가 책에 쓴 말이에요. 푸코답네. 이 화폭, 이 쓰여진 문장, 이 네. 파이프 대생, 이 모두는 파이프가 아니다. 아, 결론은 어디에도 파이프가 없다. 인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거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비sel프하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맞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그리트가 의도했던 거를 조금 확대 해석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의도를 너무 푸코가 잘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네. 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네. 관한 푸코의 논문이 있는데 네. 그거 보면 그러네. 이게 맞아요. 주체가 없는 거를 이제 그 시녀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푸코도 그렇고 라캉도 그렇고 그 그림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반들도 참 보통 양반들이 아니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실 이 푸코의 책은 제가 이제 박사 시절에 이제 뭐 에세이를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8, 9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다행인 점일까? 뭐 이런 거는 사실 8, 9년 전에 읽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 이런 것들은 명료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종교, 예술, 문학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예술적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그리트도 자기 무언가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푸코가 자신의 방식으로 말로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글도 잘 쓰는 미술 작가였기 때문에 잘 표현했다 하지만 다른 미술 작가들을 보면 그런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의도 아니면 설명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작가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없지는 않거든요. 뭐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한 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네. 약간 미술 하는 사람들이, 특히 현대 미술 하는 사람들이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목 끌기 위해서 그냥 신박한 아이디어로 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다. 다만 그걸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글자로만 이루어진 책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림과 함께 있으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이 분석 글을 쓴 이유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단순히 언어유희나 모순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철저하게 재검토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분석이 저는 정확하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합니다. 사실 뒷상이 혁명적인 거는 샘이라는 작품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봐 라고 숙제를 던져준 것처럼 마그리트가 사실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미지의 배반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너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봐 라고 숙제를 던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작품은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작가가 의도하는 것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숨겨져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진짜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이 나오는 요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그리트의 작품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코 같은 경우는 마그리트의 이 작품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는데요. 마그리트는 예술이 단순히 미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철학적 사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정답이네. 네네네. 정확한 분석이네요. 정말 요런 이야기를 푸코가 썼다는 거는 이미지의 배반이란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인증해 준 게 아닌가. 약간 요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마그리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 그림을 보고 감동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맛 좀 봐라 여러분들아. 그런 거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927년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첫 개인전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판만 당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푸코가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요, 그동안 미술이라는 장르의 역할은 첫 번째가 재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마그리트 같은 경우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파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을 때예요, 이때가? 그때는 사진기가 있었을 시기였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나온 거는 좀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화가 된 거는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요즘에 좀 주장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건데요. 요즘이 미술사에서 두 번째로 큰 위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AI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번째로 큰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위기는 19세기 중반에 카메라의 출현. 왜냐면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미술의 역할이었던 재현, 그게 이제 의미가 상실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술을 하시는 사람들, 미술 작가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렇겠죠. 네. 네, 밥벌이를. 네. 지금 우리가 네. AI 적대적인 것처럼. 네. 지금이랑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카메라의 출현 덕분에 미술사에서 최초로 가장 큰 위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미술사조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술사조인 인상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는 결국 극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이제 AI 때문에 두 번째로 큰 위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출현보다 더 큰 위기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기도 결국은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 네, 이런 거를 던지는데요. 그 극복을 하는 이유가요. 네. 뭐냐면요. 네. 제가 약간 너무 저속하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철학에서도 사실은 철학이 다루던 모든 그 내용들이 사실은 과학한테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뭘 하냐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일종의 언어 철학이에요. 예, 왜냐면 언어라는 건 철학적 대상이 아니었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 그거 정말 그 진리를 탐구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야? 라고 의문을 제시를 하면서 언어 철학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밥벌이를 뺏기면 블루오션을 찾습니다. 제가 인상주의를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똑같이 그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내 보이는 대로 내 빛을 그리겠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보이는 대로 빛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그리트도 미술? 그거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니들한테 숙제를 던져주거든.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시절이 이제 19세기를 완전 휩쓸었고 20세기 초반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평론가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현대미술의 시작을 뒷시장부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미술의 시작은 인상주의부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재현의 시대와 비재현의 맞아요.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 인상주의부터 완전히 미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피카소가 등장하면서 시점을 파괴했고, 뒷시앙이 등장하면서 미술의 재료, 미술의 한계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뒷시앙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다가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혁명가는 뒷시앙이고, 네. 마그리트는 그 혁명을 조금의 한 분과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리고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데.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좋습니다. 피카소 같은 경우는 뒷시앙이 나오게 만들어준 작가. 예. 그 다음에 뒷시앙은 그걸 만들었고, 마그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조금 확장시켰고. 정교화시켰고. 네. 네.
그럼 마그리트 작품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평가? 네. 내지는 의미, 의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푸코가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 이 작품을 가지고 미술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작품은 고정된 의미를 거부하고 뭔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재현의 문제, 그리고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미지의 배반이란 작품을 가지고 미셸 푸코가 쓴 요 글 같은 경우는 예술과 철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재현의 문제를 심각하게 던져준 네. 사람이 또 있죠. 조셉 코스스라는 개념미술 작가가 또 있는데요. 개념미술 작가. 네. 그러면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조셉 코스스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개인적인 저와의 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예, 뭐 재미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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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홍대 이 작가님 모시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